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세월호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고양평화예술제 박람회 이런 변이 있나 토크 콘서트 실황 녹음분입니다. 자, 약속한 7시 반이 됐습니다. 더러 중간에 들어오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마냥 더 기다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이고 귀한 시간이고 비도 오는데 이렇게 많이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들 소개해드리기 직전에 고양 파주 지역에서 애써주시는 저희 조합원님들이 준비하신 세월호 관련 영상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말, 어떤 인사 내게 꺼내야 할까. 이젠 소용없지만 잘 가. 네가 서운해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조금만 헤아려 줄래. 내겐 너의 미소가, 내겐 너의 눈물이 전부였어. 그것만 기억해. 이젠 저 하늘이 품은 너의 작고 고운 세상이 내겐 전부겠지만 널 잊지 않을게. 너를 기억할게. 두려움에 떨던 널 지켜주지 못한다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 함께 살아가자. 사랑하며 추억 속에 이 손 놓지 말자. 내겐 너의 목소리, 네가 걷던 그 길이 소중했어. 그건 기억해줘. 이젠 저 바다가 품은 너의 작고 고운 세상이 내겐 전부겠지만 널 잊지 않을게. 너를 기억할게. 두려움에 떨던 널 지켜주지 못한다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 함께 살아가자. 사랑하며 추억 속에 이 손 놓지 말자. 작은 부탁 하나만 할게. 네가 그리워질 땐 나의 꿈속에 찾아와 줄래. 널 잊지 않을게. 너를 기억할게. 두려움에 떨던 널 지켜주지 못한다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 함께 살아가자. 사랑하며 추억 속에
여느 영상이었다면 박수라도 쳐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박주민 변호사님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세월호 사건 터지고 4월 16일이었죠. 한 이틀쯤 뒤에 저도 이제 취재하러 내려갔었어요. 또 몇몇 기자들이 같이 뉴스피디들이 같이 갔는데 뭐 혼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시신 1차 확인하는 그 장소 있죠. 배가 들어오면 거기서 1차적으로 한번 바로 선착장 앞에서 확인을 해요. 경비가 심했죠. 가드가 경찰들이 맡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니까 유가족인 줄 알고 길을 터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확인소 안에서 흘러나오는 곡소리를 바로 앞에서 듣고 또 대기하시면서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말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랬죠. 그걸 다 녹음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저희 방송에 그걸 좀 내보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너무 슬퍼서 내보내지 않은 기억이 납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 그때 장면이 좀 떠올라서 사족을 좀 달아봤습니다. 변호사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박주민 변호사님이십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이 이광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미디어 협동조합의 이사님이시기도 한 이재정 변호사님이십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보다 이 사안을, 이 사태를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해요. 그런 만큼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고요. 변호사님들께서 알아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런 변이 있나 이곳 고양시에서 안전을 화두로 한 이런 변이 있나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보니까 마이크를 뭐 왕왕 들고 있는 저지만 너무 떨리네요. 저 옆에 이광철 변호사님, 박준 변호사님 어떠세요? 떨려요. 떨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실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고향 시민들이 다 오신 거예요. 예. 예, 고향 시민들. 참, 좀 소박한 도시네요. 시를 이룰 수 있다니, 이런 인원으로. 아니, 사실,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 말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안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안녕이라는 것보다 더 기초적인 게 안전인데, 그것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물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얼마 전이었는데, 그 안전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시절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고향이라는 곳이 이 장소에 대해서 잠시 이제 제 개인적인 소회를 이야기하자면 뭐 그 소위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평화나 안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평화 축제 한 가운데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안전 얘기를 하는 이야기터가 마련이 됐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들 어떠세요? 여기까지 오셔서. 네. 방송으로 세월호 얘기는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은 뭐가 어떻게 더 다른 얘기로 소통할 수 있을지요? 그래요. 어렵네요. 아니 사실 제가 이제 안전이라는 얘기 나와서 그리고 또 고향이 북한하고 좀 가까워서 또 안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도 제가 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안전할 권리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어요. 소송에서. 그 워낙 많은 분들이 그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시면서 연행이 되셨었거든요. 신부님들도 다 막 구속되시고 막 그러셨었고. 근데 이제 뭐 적당하게 기존에 인정되는 기본권으로는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그런 건설 공사 방해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안전할 권리라는 것을 이게 사실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도 거론이 된 적이 있었어요. 명시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 때도 이 안전할 권리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삼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안전할 권리라는 건 있긴 있는데 뭐 이게 뭐 프로그램적 성격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당장 기본권으로 보장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헌법적 편서가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좀 연구해가지고 제주 강정 때도 주장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모든 기본권이 일단 안전해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아니 심지어 생명권, 재산권, 전쟁이 비일비재하거나 또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는 어떤 기본권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 중에 하나로 안전할 권리라는 것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막 그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고 했었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사실 우리 사회가 안전을 고민하는 수위가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까지 목격하게 된 것 같은데 제주광정 얘기하셔서 떠오른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박주민 변호사님 성함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평화운동가 중에 그 노벨 평화상 후보에 그 노미네이트 되셨던 활동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영국? 여자분 그러니까 영국이죠? 예예예 영국 저도 예. 아 성함이 성함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생각이 안 나는데 나네요. 망치로 전투기를 부셨죠. 핵잠수함을 핵잠수함 예, 예. 부시고 예, 예. 그분이 여러 개 부셨어요. 아, 뭐 그렇구나. 전투기도 부시고 막 부셨는데 근데 법정에서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무죄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핵잠수함을 이제 해머로 부신 사건이었는데요. 그 핵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 법원이 있답니다,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일본에도 범죄였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금 막 기억이 다 나진 않는데 참고했던 사례 중에 일본의 어떤 자치도죠. 도의 조례로 안전할 권리를 인정한 다음에 그 미군의 어떤 무기나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항만에 나가가지고 그 선박이 못 되도록 하고 막 이랬었던 그런 사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주강정도 비슷한 논리였죠. 거기 해군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이 마을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할 권리 위협을 받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저항운동을 이제 정당화하려고 했었던. 사실 뭐 안전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뭐 이런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필요 없을 만큼 너무 기초적인 것들인데 사실 안전과 관련된 그런 담론을 심도 있게 하고자 모인 건 아니고요. 그럴 만한 썰을 풀어갈 수 있는 역량, 인문학적 소양도 없고 영역도 없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박주민 변호사님은 그 초기 대응 시부터 세월호 유가족분들하고 함께 하셨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기억하시고 아직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이광철 변호사님은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직관적으로 모든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평가하시는 그런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라 또 이 자리에서 또 나는 상식이 또 굉장히 풍부하시죠. 그쵸 그 사자성어에 능통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 좋은데 사자성어에 조금 약해서 늘 방송 중에 피차. 늘 제가 구박을 듣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저희가 테이블을 이렇게 관객 여러분을 향해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 스튜디오에서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있을 때는 제일 기운차고 그러신 분인데 굉장히 경직돼 계십니다. 저보고 여기를 앉으라 그래가지고 예, 먼저 두 분이 저기서 저쪽에 계시다가 두 분이 쪼르르 와가지고 양쪽 자리를 딱 차지하고 예, 지금 현재 이광철 변호사님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 예, 계십니다. 그 빈자리 남겨놓고 저보고 가서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재정 변호사님이 이제 진행을 주로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는 아마추어잖아요. 전문 방송인이셔가지고 가운데 앉으라 그랬더니 네. 네가 가라 가운데 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짬밥이 여기- 짧으시니까 네. 뭐 시키는 대로 하셔야죠. 네, 네. 사실 이 얘기 안전 얘기하지만 안전의 주체는 개인인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라는 어떤 집단체를 만들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 국가의 책임, 국가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나자마자부터 이제 저쪽 반동의 움직임들이 있었죠. 뭐 보수 언론을 필두로 해서 그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뭐 수학여행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한동안 수학여행을 가지 말게 하자는지 뭐 그런 식의 지엽적인 개인의 문제, 그냥 일회적인 문제로 치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봐야 되고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어디서 어떻게 작동이 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부재했는지에 대해서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얘기부터 먼저 하면 그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이광철 변호사님? 그 뭐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면 사실 문제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그 과정들이 하나일 테고 이제 그 핵심 안에는 이제 유병헌이 있겠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기울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러니까 해운대사로서의 뭐 청해진이라든지 유병헌의 그런 여러 가지 횡령,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그 과정에서 물론 뭐 국정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음모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은 뭐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오늘 그 얘기는 일단 빼기로 하고요. 그 기울기까지 그 과정들에 있어서 청해진 해운 유병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부패 비리 집단이 보여줬던 그런 적폐들 속에서 벌였던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 하나가 있을 테고 근데 나머지 하나는 기울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기울었으면 이제 공적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동안 뭐 많은 재난 사고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국민들이 국가 내지 이런 공적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일정한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날 아침에 그 뉴스에서 봤을 때 곧 조만간 구조가 되겠거니 얼마 전에 홍도 앞에서 배 기울었잖아요. 전원 다 구조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기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TV 이렇게 보면서 자기 할 일 하면서 TV를 보면서 곧 구조되겠다. 이제 저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과정들은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뱃속에서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천천히 수장되어 가는 과정들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질이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접근해야 될 본질이 그 중에서 어떤 거냐. 물론 청해진의 운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죠. 유병헌의 그 일가의 비리 이런 부분들.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정작 가동돼야 될 국가적인 시스템이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험 사고에서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뭐 아무리 그 우수한 보험 계약자들을 모아도 그 중에 10명, 15명, 100명 중에 늘 보험 사고가 대체로 그만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현대사회에서 예정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사고가 난 그 다음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이 선진적이고 문명국가의 본질에 더 접근하는 거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구조하고 하는 이런 공적 시스템이 얼마큼 신속하게 가동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저는 사실 유병헌보다는 국가 시스템이 얼마만큼 적시에 가동되느냐 하는 게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우리들이 익히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공적 시스템이 왜 가동되지 못했느냐에 대한 논의들은 다 억누르고 다 유병헌 쪽으로 다 몰아갔던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월호 문제에서 우리가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보다 집중해서 앞으로 정말 뭐 무수한 많은 문제들이 그로부터 파생되었지만 저는 그 부분이 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광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사고와 참사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막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세월호 이것도 교통사고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참사로 바뀌었어요.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공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국가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국가가 마치 셧다운이 된 것처럼 몇 시간을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아니 뭐 막말로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가족분들이 느끼시는 건 하루 정도가 마치 국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사고가 사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참사로 바뀌게 된 거죠. 진짜 재밌는 게 보면은 AIS 항적 기록이 왜 없냐면 그날 새벽부터 항적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기계 시스템이 고장나 있었다는 거예요. 진도 VTS에서는 지능형 통제 시스템이 고장나 있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는 교신 내용이 녹음이 안 되도록 녹음 시스템이 고장나 있었고 다 고장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장나고 없고 작동 안 하고 그다음에 뭐 해경 특수부대 해경 그 특수구조대들이 갈 때는 배가 뻔히 뭐 목포 거기 앞에 있었는데 타고 갈 배가 있었는데 그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차로 이동하고 애들이 배는 그래서 1시간 11시 15분에 도착하는데 정작 바다에 들어갈 사람들은 12시 반에 도착하고 뭐 이상하게 계속 다 모든 게 다 돌아갈 것처럼 공적인 시스템들이 엉망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참사가 된 식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뭐 그 아까 이재명 변호사님 뭐 제가 박근혜한테 꽂혀 있다 그러는데 뭐 사랑해서 꽂혀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문제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우리 국가의 시스템상 이 AI 시스템 AI가 사태 같은 이런 한 부처만으로 막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것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복지부동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처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아예 그냥 안 하려고 든대요.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져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AI처럼 지방자치단체 뭐 예를 들어서 오리농가라든지 닭을 키우는 농가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그래서 지자체의 책임과 또 농림축산부의 또 책임과 뭐 또 그 방역당국의 이제 뭐 행정안전부의 책임과 이런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간의 책임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처한테만 맡겨놓으면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하고 다 아무것도 안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 부처를 관할할 수 있는 총리실이라든지 대통령 청와대가 반드시 개입을 해줘야만 각 부처 간에 막힌 곳은 뚫어주고 소통할 곳은 또 연결해주고 경찰이라든지 또 군대 국방부라든지 이런 즉시 협력이 필요한 곳은 또 청와대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만 되는데 이번 사안과 같이 국민들의 실시간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는 총리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부처 장관들이 총리실은 되게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적시에 문제가 터졌을 때 즉각 각 부처 장관의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각 부처마다 역할들을 지정해주고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해라. 전남 도지사도 빨리 올라오게 하고 또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또 해경청장도 오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만 이 전체적인 행정 시스템이 신속하게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7시간 동안 정말 그 골든타임 동안에 청와대가 그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부처들은 자기 할 일들에만 매달려가지고 그냥 다 우왕좌왕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죠, 진짜. 지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 왜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명이 거의 뭐 400 몇 명 가까운 생명들이 그렇게 지금 바닷속에서 진짜 천천히 수장되어 가고 있는데 보고도 했다는데 왜 청와대는 그러한 역할들을 몰라서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들 뭐 유시민 장관 나와서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들이 터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 매뉴얼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했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이런 문제를 규명해내는 것이 내가 우리 아이들 죽어서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해서 사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셨던 거죠. 네, 제가 뭐 거기 꽂혀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국가가 부재한 동안 뭐 그 상징인 대통령이 부재하셨어요. 맞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이에요. 미국 9.11 테러 때 부시의 7분의 행적을 조사하려고 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정말 면밀하게 따져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뭐 대통령이 어딜 가서 연애했는지 그 연애지사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부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야 될 응당한 의무가 국민한테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12시 정도에는 이미 사고가 아니라 참사 수준으로 세월호 참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오후 4시 10분이 돼서야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려요. 예. 그리고 나서 1시간이 더 지난 5시 15분에서야 대통령이 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요. 예.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사실상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동안 30분 간격으로 대통령이 지금은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청와대 주장은. 근데 그러면 참사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것을 인지를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고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사고와 참사를 구분하는 요 지금 구분 틀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냐면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항상 늘상 일어난다라는 이런 사고 방식은 또 문제가 없느냐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 사회,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는 국가가 많은 걸 하기보다는 국가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전제를 한대요.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항상. 국가의 역할이 항상 이렇게 딱 먼저 전제되어 있는 적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작게. 자기의 의무를 예, 의무가 작은 축소하는 거예요. 방식으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상의 사고만 대충 막으면 돼라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인원을 구성한다든지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게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들이 또 요즘에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꼭 기업 같아요. 기업들이 보통 제조물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확대 손해들, 뭐 급발진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식의 상품의 손해들을 예상을 할 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할 비용이 너무 커서 그냥 나면은 그 뒷비용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계산을 한다잖아요. 예, 다를 바 없네요. 이제 뭐 정의란 무엇인가도 봐도 뭐 보건 의료비를 책정할 때 담배 흡연율하고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막 그렇게 경제적으로 수치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국가가 계산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안전에 있어서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는 늘상 100명이 모이면 20명은 죽으니까 20명 넘는 사람 21번째 사람부터 살리기 위한 정도의 장비나 시설을 갖추면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해경 같은 경우에도 선박을 건조할 때나 또는 선박을 건조할 때 그 선박의 크기나 용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다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고가 나면 그건 못 막는 거고 그 이상의 사고는 우리가 커버하는 거고 이런 식의 계산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인원을 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이유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고와 참사의 이분법도 좋은데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안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 늘상 일어난 사고는 이라는 부분이 늘상이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허용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어려운 좀 말인데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전제들에 대해서까지도 물음표를 붙여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리- 이제 우리가 예. 이런 사고가 늘 뭐 그 얘기를 이제 제가 꺼내서 박주민 변호사님이 저를 디스하는 건가 지금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가 발생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늘 교통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어두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이유는 그 사고가 발생이 어느 정도 나타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한 그 다음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사실 우리도 보험사고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접촉사고라든지 교통사고가 나면 즉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잖아요. 보험사가 바로 연락해가지고 보험사가 출동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다 인명사고 나면 또 앰뷸런스 출동하고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거죠. 뭐 일정한 사고들이 뭐 나는 정도로 이렇게 그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히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의 소임이고 또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방책을 더 강구하도록 헌법이 직접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 왔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행태들이 많았죠. 뭐 성수대교도 붕괴가 막 되고 막 서해 회리오도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퐁당퐁당해서 막 이렇게 바닷속에 가라앉고 이런 후진적인 재난 사고들이 많았지만 보면 그래도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국가의 역할들이 어쨌든 작동되어서 또 사람들을 구조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역할들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안 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이 왜 안 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규명해서 다음번에 이런 사고가 나면 국가의 역할들이 좀 제대로 신속하게 가동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막 그 절대 다수의 조중동이라든지 또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점이 이번 세월호 사고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국가가 부재한 줄 알았고 부처 간에 뭐 협력 시스템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만에 유족들이 상경하겠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그 유족들을 막았죠.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식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데는 부처 간의 상호협조가 너무 긴밀하게 됐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결국 국가가 없었거나 부처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라 정말 부처 간에 연계된 어떤 뒤처리를 하기에는 무능한 정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전에 관심이 있어요. 공공의 안전이라고 해서 공안이라고 부르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시스템을 발현을 시켜주셨죠. 발의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팽목항하고 단원고 쪽 진도 체육관에 투여됐던 정보관 정보관 맞습니다. 숫자가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한 달간 4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한 1,800명 정도에 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고 초기에 구조 전문가인 줄 알고 계속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정보관이었던 거예요. 경찰 정보관. 정보관이었다는 예. 거예요. 하는 일이 구조가 아니라 정보를 구조하는 정보를 구조하는 그런 구조하는, 예. 예, 사람이었던 거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가족분들은. 이 정보관들에 대한 트라우마,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몰래 듣는다거나 미행한다거나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제가 하던 얘기를 조금만 더 붙이면 저는 네. 저 이광철 변호사님 못하신 거죠. 디스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좀 이번에 사실 놀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사고 터졌는데 해경이 하는 게 아니라 언딘이 하잖아요. 구조를.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그런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돈을 투자하고 사람을 계속 고용하고 하는 게 소모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터지면 민간 업체를 쓰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전 업무를 외주화시키는 거잖아요. 공공적 예. 기능인데 공공적 공적 기능을 다 예. 외주화시키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어떤 언딘 같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할 것이냐? 이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오고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믿음이 안 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사고는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거고 어느 정도 이상만 국가가 책임지면 되고 그렇지 않은 정도의 사고는 뭐 외주화를 주든 자기네들이 신경 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번에 또 그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그 안전 대책을 보니까요. 예. 안전 분야에 그 기업 활성화가 있더라고요. 안전을 담당하는 기업들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안전을 높이겠다. 이런 창조 안전. 예, 창조 안전이죠. 그 사실 그 언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언딘이라는 존재를 저희도 알게 되고 이런 영역을 국가가 담당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이미 그런 식으로 이명박 때 자본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흘렀는데 게다가 언딘 같은 구조도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노동자들 문제를 얘기할 때 하는 구조를 또 가지고 있어요. 또 거기도 비정규직의 고용이라든지 우리는 안전을 당연히 담보해주는 국가라는 국민에 대해서 절대적 의무를 복무해야 되는 국가라는 조직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미 시장으로 가버렸던 거죠. 그건 정말 우리가 다시 그런 구조를 돌이키는 데에는 뭐 일개 공무원의 각오라든지 뭐 우리의 그냥 다짐만으로는 안 되는 정도로 구조가 변경이 됐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되돌려야 하는지 정말 큰 담론으로 국민 전체가 인식을 해야 되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인을 우리가 몰라왔던 거죠. 뒤늦게서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세월호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크게 좀 던진 메시지의 핵심은 저는 과연 국가라는 게 뭐냐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국가라고 하는 게 나한테 뭐냐. 사실 그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자기 자체의 동력과 힘으로 근대화를 쟁취했잖아요. 그래서 봉건 시대 그런 황제의 목도 자기네가 날려서 스스로 봉건주의에서 또 근대로 이렇게 근대로 이렇게 이행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타율적으로 강요된 근대를 겪었던 거죠. 식민지와 함께 일본이 강제로 가져다 준 근대
또 그리고 그 근대 시스템이 식민지의 착취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는 것이었지 국가가 뭔가 우리를 지켜주고 그런 데 대한 관념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80년대, 90년대까지는 마찬가지였고. 근데 국가에 대한 그런 역할들이라는 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가 쟁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국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국가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우리의 것들을 지켜주고 뭔가 공동체에 생기는 문제들을 이렇게 조율해주고 그런 역할들의 국가들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DJ 노무현 정부였잖아요. DJ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종필과 DJP 연합을 통해서 한 거라서 약간 좀 개념이 좀 모호했다가 노무현 정부는 확실히 우리가 좀 만든 정부였다. 그랬는데 역설적으로 그 노무현 정부가 가진 자의 이익을 더 대변하는 신자유주의를 사실 전면적으로 이렇게 도입한 그런 정부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뭔가 좀 민주화가 된 것 같은데 막상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국가가 정작 해줘야 될 부분들은 다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물론 노무현 정부 때문에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뭐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왔던 것이지만 세월호 문제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밟고 그래서 그 숨겨진 진실들을 다 가려내서 그 사람 책임을 묻고 그랬다면 정말 제대로 된 국가의 상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었는데 그것이 기득권층의 굉장한 이데올로기 공세에서 유가족들이 고립되고 이러면서 국가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고 제가 유가족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좀 천추의 한 비슷한 게 남는 그런 좀 기억으로 좀 저한테는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부재하고 그 안전에 대한 1차적인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동안 분노하기 시작했죠,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은 사실 이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있으면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단합이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도 뭐 하다못해 경제적 위기 상황의 금목이라든지 뭐 정말 순수하게 국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왔던 국민이에요. 그런 국민이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재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뜨거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눈물까지 흘리셨잖아요. 뜨거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략을 수정을 해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이라는 걸 착각하게 만들어요.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안 쪽에 지금 많이 치중을 하고 그 통제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국가가 사회에 악이 되는 여러 가지 적혈하기 위해서 사회에 악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안 통치는 더더욱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당초 박근혜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바라는 세상이 그런 통치기도 했지만 실제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잠재우는 또 하나의 상징으로 그런 공안 통치를 또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안전을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는 거죠. 예, 착각하게 만들기 쉬운 건 것 같아요.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많은 국민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박주민 변호사님은 뭐 어쨌든 이 사건을 유족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지켜봐 오셨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물속으로 가라앉은 장면을 생중계로 봐야 되는 고통을 통해서 이 감정으로도 여전히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심리적 거리가 훨씬 더 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 유족과 함께 본 이 사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분들이 느끼시는 슬픔이야 저도 상상도 못 하고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뭐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한다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구호를 외치시다가도 부모님들이 그냥 막 울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우세요, 지금도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나뭇잎 떨어지고 단풍 들고 하는 것만 봐도 울고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애들이 교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버님들하고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좀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 나눌 때 보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변호사님,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엉망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버님 어머님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은 대부분 저보다 어리세요. 아, 예. 그래. 대부분 저보다 어리세요. 예. 지금 반대표 반장이라고 부르는 어머님들이요. 36, 37살들이 제일 많아요. 아버님들은 이제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2-3살 많아요. 막 50대, 60대를 상상하시는데요. 50대가 의외로 없습니다. 40대 후반이에요, 아버님들이.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건데 보면은 막 너무 어리고 애띠게 보이는 어머님들도 많아요. 보면 이제 제가 친한 구반 대표님도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시집을 가셔서 바로 아이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어리시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저한테 제가 뭐 머리도 이렇게 희고 또 액면가로 50대 이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부정하지 않아 그러시는데 아무도. 아니에요. 뭐 이런 네. 얘기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방송석에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예전엔 더 심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재밌게 하시려고. 아버님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5년 전에만 자기네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다녔으면 우리 아이는 안 죽었을 것이다. 너무 늦게 알아서 그게 원이 된다.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가 힘드시다는 얘기도 해요.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라는 걸 내가 알았는데 과연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내가 돌아가서 직장을 다니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할 수 있겠는가.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예. 아, 저는 정말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유가족분들의 연배는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그 삶의 경험이 많으셔서 저런 정말 제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뭐 단장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저렇게 승화시키는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저 나이 또래 경험으로 제가 그래서 그래요. 뭐 어머님 아버님 뭐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요. 가족대책 위원장님 저보다 2살 많아요. 형 이렇게 부르셔야 될 정도의 그래서 아유. 저희 형하고 동갑이에요. 저희 위원장님이. 그래서 물론 그 전 위원장님은 이제 50대시긴 하지만 50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용산 화산경마장에 이제 주민대책위 분들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좀 조력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대표님은 대표님이 사실 저하고 동갑이세요. 제가 70년 개띠인데 화산경마장 부지가 있는 그 성심여고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딸을 갖고 있는 학부모세요. 그래서 성심여고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 그 모교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 화산경마장이 이제 그 주택단지 그 학교 있는 곳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알고 우리가 평범한 상식으로는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 생각에는 그냥 평범하게 자식 키우면서 이렇게 주부로 살아오셨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처음엔 그러셨던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면 국회의원도 만나러 가고 그렇잖아요. 뭐 또 이제 데모도 좀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국회 가실 때는 저도 그때 같이 갔는데 굉장히 들떠 계신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가서 만나서 얘기만 하면 바로 해결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학교가 밀집해 있고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사행시설인 화산경마장이 있는 게 말이 돼? 이렇게 가세요? 막 들떠가지고 야 이제 내가 가서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국회 가보면 막 삐까뻔쩍 하잖아요. 의리의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실 때는 막 설레고 막 그러세요. 근데 가서 국회의원 한두 사람 만나보고 기자회견 한번 몇 번 해보고 언론의 그 피드백을 받아보면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고스란히 체감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상식이니 이런 것들은 진짜 말장난이구나.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뭔가 화산경마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시설들이 이런 주택단지 학교 밀집 지역으로 파고들 때까지 뭔가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그 실체를 이분들이 어렴풋하게나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있다가 이분하고 다시 국회를 가요. 그러면 이제 심드렁해요. 뭐 이렇게 가봐야 되는 것도 없고. 그럼 이제 이분들이 자각하는 게 저는 이제 거기서 뭘 보냐면 아마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우리가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이들 갖고 누구는 뭐 시장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야 이 나라가 이러면 돼? 엉망이야. 아 이런 거 고쳐줘야 돼. 이런 소박한 마음으로 야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는 유가족이니까 되겠지. 안 되는 거죠.
뭔가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배우의 무시무시한 힘들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끼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맞아요. 유가족분들도 예.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죽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수색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그거 밝히자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 의문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하고 다른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 정치적 이해타산이라는 게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다. 이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놈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구하자, 진상을 규명하자. 거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리가 있느냐, 그럼.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청운동에 처음 가셨을 당시에는요. 혹여나 정치적으로 뭔가 이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듯한 이미지로 보여질까봐 너무 지나치게 조심한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요. 정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었던 거죠. 이미 내재화된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적이라고 하면 뭐 정략적이고 뭐 단기적인 정치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되는,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풀어야 된다는 문제죠. 애도도 정치적으로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변질됐다 이런 얘기에 저희는 좀 수세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정치적으로 변질이 돼야 돼요. 정치적으로 애도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드라마 한 프로 보고 그냥 오직 울고 닦고는 나가서 다른 쇼 프로 보면서 웃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애도하고 정치적으로 변질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걸 아마 유가족분들도 서서히 깨달아가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두 분이 계셔갖고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좀 보잘것없는 두 분께는 좀 죄송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오신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문제 인식에 저희들이랑 같은 수준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정도의 생각들이 야 뭐 정치에 관심을 가져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선거 때 되면 다 새누리당에다가 다 표주고, 그 대충 말 잘하는 사람, 뭐 이쁘게 보이는 사람, 뭐 이렇게 해반닥하게 이렇게 좀 그냥 순간순간의 이미지에 따라서 펴주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분들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 한국 정치가 계속 왜곡되어 왔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아마도 제가 유가족분들을 진짜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이 일을 겪기 전까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인식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쁘셨던 분들일 거고, 그리고 막 나와가지고 뭐 시민단체라고 민변이나 이런 단체들은 빨갱이 막 종북이다 이제 이런 막연한 생각들에 다 공감하셨던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문제로서 이런 문제 한번 접해보니까 한국 사회가 진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나도 그 희생자가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개 같은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월호 문제가 한국 사회에 들이운 그 그림자가 굉장히 무겁고 저는 엄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가 이대로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왜곡된 채로 이대로 묻혀버리면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죠. 저만 해도 야 이제 안 되는구나. 이 세월호 정도 문제 갖고도 이렇게 정권이 움직여지지 않고 선거에서 진짜 뭐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정도라면 도대체 무슨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심판하고 그래야 되는 건지 전 정말 너무 답답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이 가끔은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 당연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먹히니까 이제 방법은 본인들이 뭐 분신을 한다거나 죽어야겠다 이런 거죠. 이런 얘기 그거 아니고선 이 정부가 움직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고 정의라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단어들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이제 뼈저리게 느끼시고 계신 거고 또 오히려 공격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제가 냉소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 지금 상황에서 유가족분들이 정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움직일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중동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보십시오. 대리기사 폭행 사건. 사실 저는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결국 그때 유가족분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안에 한해서는.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공격당해야 될 사안인가요? 그게?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니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무슨 그때 한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2차 합의인가요? 그 합의 박영선 대표가 원내대표가 2차 합의인가 하고 와가지고 그 광화문에서 단식하셨던 그 유민희 아빠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민희 아빠에게 이제 그때 박영선 대표 욕 많이 먹을 만한 사안이었고 잘못했는데 가서 무릎 꿇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합의해 왔다. 그때 조선일보가 그 사진 밑에다 제목을 뭐라고 본지 아십니까? 유가족의 무릎 꿇은 한국 정치 이렇게 보았어요. 아이고. 사진 밑에 그런 식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유가족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한다 한들 더욱더 여론의 고립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극단적인 모험주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몰아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잠시 시키는 차원에서 조선일보 얘기하니까 참 조선일보는 근데 잘 뽑아요. 참 잘 뽑아요.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학여행 얘기한 것도 뭐 주간조선인가 월간조선이었는데 사건이 나고 그 뭐 상징적으로 이제 새 월간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 표지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글을 봤는데 한겨레는 국가란 무엇인가 이렇게 딱 나와요. 세월호 바다 사진과 주간동화 한 절충점에 있습니다. 세월호 뭐 그러나 뭐 절망을 딛고 뭐 이런 식의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 그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아까 그겁니다. 그 이래도 수학여행 가야 하나? 이래도 수학여행 가야 하나? 야 정말 이런 논의를 이제 극전환시키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취하는 것은 정말 스킬풀해요. 절반은 좀 닮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그런 부분이 스킬이 딸리잖아요. 저희 쪽은. 예,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고향 시민들이 마련하신 제3회 고향 평화예술제 박람회에서 이런 변이 있나 공개방송을 뭐 함성 같은 거 안 지릅니까? 녹음분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젠 저 하늘이 품은 너의 작고 고운 세상이 내겐 전부겠지만 널 잊지 않을게 너를 기억할게 두려움에 떨던 널 지켜주지 못한다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 함께 살아가자 사랑하며 추억 속에 이 손 놓지 말자 내겐 너의 목소리 네가 걷던 그 길이 소중했어 그건 기억해줘 이젠 저 바다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작할 때 들으셨겠지만 고양 시민 여러분께서 대거 다 오셔서 한 분도 빠지면 다 오셔가지고 이 밤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면 뭐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뭐 좀 비분관계하고 그랬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만큼 비판을 좀 혹독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정치라는 게 우리의 삶을 많이 규정짓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국 사회의 체계와 시스템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눈 감고 있는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박근혜 정권의 이런 기득권 구조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 우리가 뭐 옛날처럼 짱돌 들고 뭐 화염병 들어가지고 바리케이트 너머로 진출할 것이 아니라면 제도 정치권으로 결국은 수렴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제도 정치권 대의제라고 하는 시스템 하에서 우리를 대의해 줄 수 있는 게 적어도 야당 아니면 진보 정당인 것인데 진보 정당은 워낙 힘이 미약하고 또 정복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으니 127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라도 우리를 제대로 대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가서 헛발질들을 막 해요. 유가족들하고 사전에 미리 상의라도 한번 하고 야 우리 이렇게 한번 여당하고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니네들 뜻은 어떠냐? 그거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 유가족들이 좀 뜻이 완강하다 싶으면 야 현실적으로 우리 힘이 약하니까 요만큼 양보해서 요거라도 쟁취해갖고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 혼자 가서 고독한 결단하고 지 혼자 가가지고 나라 걱정 혼자 실컷 한 다음에 가서 막 악수하고 와가지고 유가족들한테 통보만 하면 그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살림살이에서도 그게 안 되는데 그래놓고 막 안 되니까 무슨 박영선 의원은 탈당을 하니 마니 막 하면서 그 난리를 치고 지금 누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더 그나마 있는 힘들도 고립화되고 더 소수화되고 뭔 얘기를 해도 이제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그런 무기력, 무능력, 그런 기회주의적인 처신들이 더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정말 좀 답답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논의가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해서 마무리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방향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도를 하되 사회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애도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청 광장, 이렇게 많은 상징이 되고 있죠. 뭐 6월 항쟁부터 시작해서 지난 광우병 촛불 집회가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고 또 뭐 국정원 사태를 겪고 또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광장에서 모여봤었는데 사실 분향소가 설치되던 당시에는 그 시청 광장은 광장이 아니었던 거죠. 애도를 하지만 조용히 그냥 정말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의 말 그 단어 그대로의 애도인 거죠.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서 가서 국화송이를 놓고 누군가하고 뭐 대화를 나누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나눌 마땅한 자리조차 없이 돌아서 가는. 또 또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와서 분향을 합니다. 쫙 분향을 줄을 서서 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 이 감정을 그 아이들은 주체할 길이 없는데 선생님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저희는 광장에서조차도 혼자 애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 눈물을 흘리는 행위로 끝나버리면 박근혜의 눈물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진정성에 있어서는 다르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광장으로 이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오늘 공개방송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고양 시민 분들의 이런 작은 광장들의 복원이 진정한 애도에 이르는 길이고 이 사건에 직면한 우리의 1차적,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1차적 첫걸음이고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준 변호사님 시간을 보고 계신데 꼭 놓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드시면서 시계를 보셨어요. 그런가요? 아니 지금 요즘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 간담회라는 걸 많이 다니세요. 전국적으로. 얼마 전에 네. 이제 고향 파주 쪽에도 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때 한 300명 이상 오셨대요. 여기서 400명? 저희 지금 현재 인원보다 좀 적네요. 아유 많이 호응들을 해주시지 왜 안 오셨어요 그때는?
그 이런. 400명 정도 하여튼 오셨다 그러는데 그런 거를 간담회 일정표를 제가 이제 또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예. 하루에 4-5개요, 전국적으로.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쫙 매일 도시는 거예요. 뭐 적은 데 가면은 근데 뭐 한 50명 오시기도 하고 저쪽에 이제 큰 대공장 노조가 있는 데서는 뭐 2,000명도 온대요. 그런 데서 이제 간담회를 쭉 하시는데 그래서 얼추 따져보니까 한 몇만 명을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만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운동 같은 경우에 매일 40-50명씩 계속 찾아오세요. 뭐 오늘 아침도 부산에서 부산 오뎅을 어묵을 대접하기도 부산에서 어머님이 오뎅을 갖고 있어서 예. 끓여 대접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특별법이 가동이 되면 특별법을 놓고 한 싸움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니까 이제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 그리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든 만나 나가면서 잘 구슬이라고 표현하면 모이신 분들이 기분 나쁘시겠네. 구슬을 꿰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광우병 때도 막 몇만씩 모였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죠? 국정원 대선계 그것도 막 몇만씩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월호도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뭔가 그 네트워크라도 좀 만들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틀거리를 만들고 싶다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에 분노 때문에 모였다가 분노가 사그러들면 흩어지면서 아무것도 안 남기는 이런 운동보다는 이 가족분들은 이게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분들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이재정 변호사님 그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덧붙이는 거죠. 분노를 하고 정치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근데 그것이 예전에 광우병 때나 또는 국정원 그때처럼만 그치면 안 되고요. 네.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뭔가 만들어 나가고 성과를 남기는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원 개혁 모임을 2010년부터 해가지고 그냥 저희 시민단체 연합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어떤 저희 참여하는 이제 단체 중에서 진보 네트워크 센터 이제 해서 정보인권을 계속 관심 갖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2011년도 경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촛불 집회 때 유모차 끌고 나왔던 많은 유모차 부대들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그 카페들의 일정한 흐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정체불명의 사람이 그 카페에 돌아가지고 막 종북 여론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야 누구 막 이렇게 야 누구 정치인 막 이상하지 않아? 막 그리고 막 그 사람이 집요하게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그런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들이 그 30, 40대 유모차 부대라든지 그런 2008년 촛불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사이버상의 여론들을 이끌었던 그런 커뮤니티들이 바닥에서부터 초토화되는 일들이 2011년도경에 이렇게 쭉 적발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었어요. 그런 현상들이. 근데 그거를 2012년에 밝혀진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과 연계시켜 보면 이미 지금 원세훈 재판에서 밝혀졌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사이버상의 여론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도 성공할 수가 없고 나아가서 재집권도 어렵다라는 걸 저는 그때부터 이미 간파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일련의 계획에 따라서 사이버상의 여론을 평정하는 작업들을 했고 그것의 꼬리가 김하영을 통해서 밝혀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카카오톡 사태도 저는 그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골목시장의 여론이죠. 그런 것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메신저상에서 주고받고 여러 가지 방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국정원의 심리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분노하는 여론들을 광장을 통해서 결집하고 표출해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의 그런 부분들을 또 감시하는 것에도
항상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광장에서 모였는데 그 배우의 밑바닥에서 국정원이 심리전으로 그 배우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에 덧붙여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길래 저는 뭘 덧붙이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여러분들 이런 변이 있나라는 팟캐스트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들어보지 처음 이제 저희를 접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국민TV 조합원이신 분도 있고 또 국민TV 조합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오늘 계기로 처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아까 저희 공개방송 시작하기 전에 효진 PD님께서 강매하듯이 조합원으로 가입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강매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 의식의 발로로 우리 국민TV 조합원분들이 모이셨거든요. 상품 한번 보시고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아마 여기 고향 시민들의 특별한 모임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 우리 국민TV 지역 조합원 여러분들도 또 애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힘들이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아까 유가족분 말씀하셨잖아요. 5년 전에만 알았더라도 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5년 뒤에 그 얘기를 어쩌면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섬뜩한 생각도 겹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아득하고 답답하지만 최소한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변호사님들 뭐 우리 민변 활동하면서 늘 거리에서 뵙던 분이에요. 그리고 뭐 한 말씀들 진짜 말빨 있으시잖아요. 말빨 있으신데 민변에서도 정말 중심이 되시는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이분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이분들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우리 민변 변호사 3명이 해야 되는 역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서 주문하시는 역할들의 또 무게감도 느끼면서 저희도 또 신나게 계속 방송 이어가고 있거든요. 방송도 오늘이 처음이신 분들은 팟캐스트 한번 계속 청취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서서히 우리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계속 이런 변이 있나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 아쉬운 얘기들은 다음 방송으로 미루고요. 정리하는 이야기로 뭐 간단한 인사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못다한 짧은 얘기. 박 변호사님 주무세요. 예, 특별법이 돼도 네. 특별법이 돼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분들도 하실 게 굉장히 많죠. 아까 이제 이강철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감시하는 역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우리들 다 공동체에 소속돼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일을 일부에게만 맡겨놓으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이득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저희 같은 어떤 평범한 어떤 사람들은 사실상 뭐 휘둘리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기도 하는 거고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몫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 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참여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자는 정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거 필요하다. 그것만이 오늘 주제가 안전이니까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자기네들끼리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면 우리 안전 안 챙겨주거든요. 저희가 감시하고 저희가 참여해야만 저희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돌이 방향. 사실은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게 오늘 주제가 세월호여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것 삶의 일상과 단면이 다 안전의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팠을 때 병원 가는 의료보험의 문제라든지 실업되었을 때 실업급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사회에서 뭐 우리가 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에 저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시면서 그게 정치냐 하면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게 정치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풍조들이 있죠. 그것은 조중동이 퍼뜨린 거예요, 사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허무주의를 퍼뜨려가지고 결국 그 정치적인 무관심 속에서 기득권의 구조가 계속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이득과 반사이익을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기득권 세력들이 누려왔던 거죠. 정말 사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국민들 누구나가 정치에 대한 건강한 관심들을 표명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견제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가 권력이라든지 이런 권력들을 공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무관심한 속에서 다 MB 같은 놈들이 다 쓸데없는 데다가 4대강에다 22조 퍼다 붓고 또 그런 속에서 부자 감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벌어지더니만 결국 그런 국가 권력이 제대로 발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아까운 목숨들이 저렇게 갔지 않습니까? 제 집에 딸애가 지금 8살인데 큰애가 작은애가 3살이고 저는 만약에 제 딸이 저런 세월호 안에서 저렇게 수장이 되었다면 못 살 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뭐 저한테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런 병이 있나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제 지인들이나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이 뭐 이 변호사 정치할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직업으로서 정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하지만 적어도 내가 표명하는 그러한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은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저는 그래서 다 공감하시겠지만 국가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에 저는 귀착된다고 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2017년이 중요하다. 2017년이. 만약에 2012년에 우리가 정권을 잡고 뭐 우리가라고 표현해서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우리는 뭐 광의죠. 광의로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과거의 유산들을 적폐해내고 또 그런 국가다운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결국은 정권을 잡아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2017년에 과연 우리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광해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비관적이죠. 하는 짓들 보면 너무 한심한 꼬라지만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런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세력들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뭔가 정교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더 길게 말씀드리긴 좀 뭐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2017년을 향해서 각자가 다 좀 조금씩은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간절한 염원으로 조중동 보수 세력 보십시오. 그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 동안 절치부심해가지고 정교하게 짜인 프로그램 갖고 정권 찾아와서 지금 잘 헤쳐먹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막 종북 프레임 막 가동하고 조중동 막 이렇게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해나가고 있는 걸 보면 아까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권 잡아가지고 건강한 나라의 시스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러자면 각자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세월호 배지를 안 달고 왔네요. 많은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가슴에 노란 배지를 달고 계시는데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떼는 걸 또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시죠. 겉옷을 바꿔 입으면서 또 두고 오시긴 하는데 제가 이제 더 추워지다 보니까 겉옷을 덧 입고 안에는 노란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지하철에 앉아 있었는데 제 맞은편에 앉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노란 배지와 그 다음에 목걸이처럼 된 또 세월호 리본을 메고 있었어요. 그걸 딱 보는데 저도 그 친구에게 뭔가 그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에 감춰진 노란 배지를 밖으로 이렇게 딱 여몄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와 눈이 마주쳤잖아요. 이렇게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공유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뭐 뭔가를 바꾸진 못하지만 우리가 연대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한동안 정말 우리 계속 노란 배지를 이렇게 달고 있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노란 배지를 달고 있는 그 사람과 그냥 따뜻한 시선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어떤 것들이 에너지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향은 저희 셋 전부 다 어떤 나름의 인연은 있어요. 사법연수원이 고향으로 이사 오고 난 뒤에 그 2년을 살았던 변호사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이렇게 연대하고 사회를 고민하는 고향 시민분들이 이렇게나 많으시다는 걸 왜 몰랐을까 싶습니다. 어느 해보다
뜻깊었던 10월의 마지막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뵈서 참 먹먹한 영상으로 시작해서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뵈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냥 끝내기는 9시가 조금 넘었는데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분 정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받아보면 질문이어도 좋고 같이 대화를 거셔도 좋고 따지셔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한테 특히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국가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살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게 미필적 살인이든 실제로 죽인 거든 살인이고 국가 폭력, 국가 살해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하면서 왜 얘기하지 못하는가라는 게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해법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국가 폭력과 국가 살해냐, 무능한 국가 내지는 국가의 직무유기냐라는 부분은 명확히 다른 건데 막 제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계속 처음부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말씀에 저도 이제 일부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렇게 가면 물론 이제 각각의 생각마다 해법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에 대처했던 그런 부분들의 본질을 미필적 고의엔 살인으로 가면 답은 정권 타도밖에 없는 거죠. 정권 타도. 이제 과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전개되어지는 여러 가지 양상의 모습들이라든지 투쟁의 면면들이 우리가 일정 부분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박근혜 정권을 정말 원사이드하게 속 시원하게 정의하고 너는 사라져야 될 적이다. 타도하자. 뭐 그럴 수 있는 결론으로 곧장 달려가니까 명쾌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안은 무엇일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것이 저로서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과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범주 안에서는 그러한 생각들을 제가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세월호 사태 문제들을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자칫 우리를 좀 고립시키고 세월호 문제를 더욱더 좀 이렇게 우군들을 확보하기는커녕 조금 더 고립되어 가지고 문제가 좀 해결이 좀 더 어렵게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좀 조심스러운 걱정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